밀렸던 내용들도 꼭 그 녹화 영상을 보고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 장까지 해서 다시 한번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까 비트코인에 대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비트코인 같은 어떤 가상화폐는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화폐로 보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 뭐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품조차도 아니고, 그다음에 인제 당연히 가치를 갖지 않는 이런 존재다라는 거죠. 네네. 예. 네. 그러면 혹시 네. 전통적인 주식 시장의 주식도 약간 마르크스 경제학 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제 오늘 뭐 이따가 언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본론에서는 이제 3권 5 편에서 이자를 다루는데, 예, 이자라는 범주를 설명하면서 이른바 인제 금융 내지는 인제 신용과 관련된 풍부한 서술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뭐 명확하게 주식이나 채권 등등과 같은 것들을 내재적 가치를 갖지 않는 가공자본이라고 인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뭐 관련해서는 인제 인문 수업 시간에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다룬 부분이 있으니까 정치경제학 입문 유튜브 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제 5강 내지는 6강 어름에 있을 거라고 기억을 합니다. 한번 꼭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3 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유진 씨 제목부터 시작해서 읽어 주세요. 네. 제3 장 화폐 또는 상품 유통 제1절 가치의 척도 나는 이 책의 어디에서나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금을 화폐 상품이라고 전제한다. 금의 첫째 기능은 상품 세계에 그 가치 표현의 재료를 제공한다는 점, 또는 상품들의 가치를 동일한 명칭의 크기, 즉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비교 가능한 크기로 표현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금은 가치의 일반적 척도로 기능하는데 오직 이 기능에 의해서만 금이라는 특수한 등가 상품이 화폐로 되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3 장의 제목이 화폐 또는 상품 유통이에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상품 유통이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이미 화폐가 출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품들끼리 직접적 교환, 물물 교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등가물 상품인 화폐를 매개로 한 상품 교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상품이 영어로 커모디티이기 때문에 머리 글자 이제 C를 쓰고 있고요. 화폐가 영어로 많이이기 때문에 머리 글자 M을 씁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다음 시간에 자주 나오겠지만은 CMC, 즉 하나의 상품을 판매해서 화폐를 얻고 화폐로 다른 상품을 인제 구매하는 이런 상황을 막스가 인제 단순 상품 유통이라고 이야기를, 이라고 인제 규정을 하는데, 이 3 장의 제목인 화폐 또는 상품 유통에서 이 상품 유통은 단순 상품 유통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금을 화폐 상품이라고 가정한다. 전제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폐가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라는 규정은 이미 2 장까지 해서 거듭해서 나왔어요. 예. 근데 이런 일반적 등가물 상품 중에서 당시에 인제 금뿐만 아니라 인제 은도 화폐 상품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상당히. 예. 여러 지역에서. 근데 인제 화폐 상품을 인제 여러 개 혼용하면은 쓸데없이 복잡해지고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화품 상품 중에서 금만을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읽으면은 굳이 화폐가 상품일 필요가 없는데 그냥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서 그렇게 가정한 거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막스한테는 화폐는 일반적 등가물 상품입니다. 이건 인제
변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현욱 씨 부탁합니다. 화폐 때문에 상품들이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모든 상품이 가치로서는 대상화된 인간 노동이고, 따라서 그 자체가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의 가치는 한 개의 특수한 상품에 의해 공동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특수한 하나의 상품이 자기들의 공통적인 가치적도, 즉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가치적도로서 화폐는 상품들에 내재하는 가치적도, 즉 노동시간의 필연적인 현상 형태다. 예, 여기에 이제 각주 1번이 딸려 있는데 이것도 이제 푸르동을 다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인데 각주 1번까지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차현욱 씨. 어째서 화폐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노동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어째서 예컨대 한 장의 종이 쪽지가 X 노동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어째서 상품 생산의 토대 위에서는 노동 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상품의 형태를 취하면 노동 생산물은 상품과 화폐 상품으로 분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째서 사적 노동은 그 대립물인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으로 취급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상품 생산 사회에서 노동화폐라는 천박한 유토피아적 이상주의에 대해 나는 다른 곳에서 상세하게 검토했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322화.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예컨대 오원의 노동화폐가 화폐가 아닌 것은 극장의 입장권이 화폐가 아닌 것과 같다는 점이다. 오원은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노동, 즉 상품 생산과는 정반대인 생산 형태를 전제하고 있다. 노동증명서는 개인이 공공노동에 참여한 부분과 공동 생산물 중 소비용으로 예정된 부분에 대한 그의 청구권을 확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원은 상품 생산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상품 생산의 필연적 조건들을 화폐에 관한 속임수에 의해 제거해버리는 엉뚱한 생각, 프루돈과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본문을 보면은 지금 1절의 제목이 가치의 척도인데 화폐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죠. 어떤 상품이 화폐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가치척도로서 기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 2장의 마지막에 바로 나왔었죠. 화폐 때문에 상품들이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라는 거죠. 자, 모든 상품이 가치로서는 대상화된 인간 노동이기 때문에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수한 하나의 상품인 화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적도로서의 화폐는 뭐다? 상품들의 내재하는 가치적도, 즉 노동시간의 필연적인 현상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미 상품들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치로서는 인간의 노동이기 때문에 그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방식, 가치량을 이제 나타내는 방식이 특정한 하나의 상품의 일정량, 즉 화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필연적인 현상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교환 가치가 가치의 필연적인 현상 형태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과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그 각주 1번에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왜 화폐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노동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제 어떤 상품의 가치를 이건 열 노동시간, 이건 20 노동시간 이렇게 쓰지 않고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한 장의 종이 쪽지가 X 노동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이른바 이제 프루동이 구상했던 노동시간 쪽지, 노동화폐라는 이야기 있죠.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게 안 돼요? 거듭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사회적 분업이 개별 생산자의 독립적 판단에 기초한 사적 노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무정부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생산의 토대 위에서는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투입된 노동이라는 것들은 결국 어떤 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다른 상품과의 교환 비율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일반적 등가물 상품인 화폐와의 교환 비율을 통해서 그걸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째서 사적 노동은 그 대립물인 직접적인 사회적인 노동으로 취급될 수 없는가? 전부 같은 이야기죠. 어째서 화폐가 노동 시간을 직접적으로 대표하지 못하는가? 한 장의 종이 쪽지가 X 노동 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예. 어째서 상품 생산의 토대에서는 노동 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어째서 사적 노동은 그 대립물인 직접적인 사회적인 노동으로 취급될 수 없는가?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얘기고 답도 이미 전부 다 똑같죠. 앞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프루동의 이제 노동화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미 프루동을 처음 소개하면서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소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그 상품 교환이라는 것들의 이제 기준으로 각자가 그 자기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인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일종의 이제 뭐 노동 시간 쪽지라는 걸 발행해서 이걸로 이제 교환하고자 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왜 불가능한가도 이미 비판을 했고요. 근데 막스가 여기서 예, 형식은 동일하지만 프루돈과 다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게 이제 우원의 노동화폐예요. 무슨 소리냐? 이 우원은 뭐 흔히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그 책에서 로버트 오웬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프루돈과 마찬가지로 막스 전 세대의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막스 엥겔스 이전에 그 사회주의자들을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라고 이제 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막스가 이제 프루동은 가혹하게니만큼 비판을 하지만 우원은 대단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왜 그러느냐? 자, 우원은 어떤 사람이냐? 나름 자본가 출신이었어요. 우원은. 근데 당시에 이제 자본가로서는 지극히 드물게도 거의 이제 유일하게 자기 휘하의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이제 온정적인 대우를 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원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우원을 거의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면서도 그 자본가로서 성공을 거둡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우원이 이제 꿈꾼 게 이제 우원도 이 사회주의를 꿈꿨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자본가들에게 그 노동자들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하거나 심하게 착취하지 말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다녔어요. 당연히 이제 다른 자본가들은 들은 척도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원은 당연히 거기 실망을 하고 나름 자기의 이제 이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노동자들과 미국에 가서 새로운 이런 이제 그 이상 사회를 실현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실패하고 이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이제 자기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후원해줄 그런 이제 그 독지가를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건 뭐 다른 얘기고 막스가 이제 프루돈과 오원을 대비시키는 이유는 이거예요. 오원이 그 노동자들한테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노동시간 쪽지 노동화폐를 발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프루동의 노동화폐하고 이제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노동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자기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각각의 이제 노동자들이 일한 시간, 그들의 이제 기여에
비례해서 그 노동시간 쪽지를 발행해줬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공장 안에서의 분업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분업이고 각각의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그 의미가 적어도 그 공장 수준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노동입니다. 프로동처럼 개인들이 독립적인 개인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의 그 욕구 내지는 수요와 무관하게 생산한 그런 그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이 발행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노동시간 쪽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다? 개인이 공동노동에 참여한 부분 그리고 공동생산물 중 소비용으로 예정된 부분에 대한 그 청구권을 확증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을 형식적으로 받는데 화폐 형태의 임금을 받는데 실제로 그 화폐 임금이 그 의미하는 게 의원이 그 이야기하는 이 노동증명서 내지는 노동화폐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왜? 사회적 분업이 계획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사회에서 각각의 노동자들이 기여한 몫을 그, 그 측정하는 그런 이제 그 방식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동체 생산물 중에서 각자가 분배받을 몫을 결정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로는 푸르동의 노동화폐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푸르동의 노동화폐는 그 상품 생산, 즉 무정부적인 그 사적 노동을 그대로 이제 둔 상태에서 화폐만 없애려고 하는 유치한 발상에서 시작된 거라면 우원은 이미 분업 자체를 계획에 의해서 조직한 다음에 그 성과를 측정하고 분배 기준으로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22쪽의 마지막 줄부터 읽겠습니다. 옥승원 씨부터 갑니다. 한 상품의 가치를 금으로 표현하는 것. X량의 상품 A는 Y량의 화폐 상품은 그 상품의 화폐 형태, 즉 그 상품의 가격이다. 이제 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1톤의 철은 2온스의 금이라는 단 한 개의 등식으로 충분하다. 이 등식은 이제 다른 상품들의 가치 등식과 열을 지어 행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등가 상품인 금은 이미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는 이제 다시 그것의 최초의 단순한 또는 개별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전개된 상대적 가치 표현, 즉 수많은 상대적 가치 표현의 끝없는 시리즈는 이제 화폐 상품의 독특한 상대적 가치 형태로 된다. 그러나 이 끝없는 시리즈는 이제 상품들의 가격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주어져 있다. 가격표를 거꾸로 읽으면 온갖 상품들로 표현된 화폐의 가치량 또는 화폐의 구매력을 보게 된다. 그런데 화폐는 가격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상품들의 통일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화폐는 자기 자신의 등가물로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호 반복이기 때문에 화폐는 가격을 가지지 않는다. 예, 좋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격이라는 게 뭐냐? 그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비율이고, 이제 어떤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첫 번째 형태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단순한 개별적 우연적 가치 형태로 돌아가는데, 아마포 20m는 저고리 한 벌이 아니라 이제 아마포 20m는 뭐 그 이원 뭐 여기서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하는 화폐 상품의 가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전개된 가치 형태가 화폐 상품의 가치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역자주에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온수의 금이 다른 모든 상품들과 얼마만큼의 비율로 이제 교환되는가.
식 자체가 화폐 상품인 이제 금의 그 상대적 가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가치 형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는 당연히 이제 그 스스로가 일반적 등가함의 상품이니까 가격을 가질 수가 없죠. 예, 좋습니다. 이어서 이상배 씨부터 갑니다. 상품의 가격 또는 화폐 형태는 상품의 가치 형태 일반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물체 형태와는 구별되며 따라서 순전히 관념적인 또는 개념적인 형태다. 쇠, 아마포, 밀 등의 가치는 비록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 물건들 속에 존재한다. 이 가치는 물건들과 금 사이의 동등성에 의해 말하자면 이 물건들의 머릿속에만 있을 뿐인 금과의 관계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보호자가 상품의 가격을 외부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혀를 이 상품에게 빌려주던가 또는 상품의 정가표를 매달아 주던가 해야 한다. 금에 의한 상품 가치의 표현은 순수히 관념적인 행위이므로 이 기능을 위해서는 단순히 상상적인 관념적인 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상품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가 자기 상품의 가치에 가격이라는 형태 또는 상상적인 금의 형태를 주더라도 아직은 자기의 상품을 금으로 전환시킨 것은 결코 아니며 또한 그가 몇백만 가지의 상품 가치를 금으로 평가하는데도 현실적인 금은 한 조각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화폐는 가치 척도의 기능에서는 다만 상상적인 또는 관념적인 화폐로서만 작용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엉터리 화폐 이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상상적일 뿐인 화폐가 가치 척도의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가격은 전적으로 실제의 화폐 재료에 달려 있다. 예컨대 1톤의 쇠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 노동량, 즉 가치는 그것과 동일한 양의 노동을 포함하고 있는 상상 속의 화폐 상품량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금, 은 또는 구리 어느 것이 가치 척도로 쓰이는가에 따라 1톤 쇠의 가치는 전혀 다른 가격 표현을 얻게 된다. 즉, 금, 은 또는 구리의 전혀 다른 양으로 표현된다. 예, 좋습니다. 자, 가치의 척도로서 화폐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기능을 위해서는 실물로서의 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얼마짜리다라고 이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실제의 화폐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계산화폐라고 부릅니다. 상상적인 또는 관념적인 화폐로서만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화폐의 가치가 관념적인 것, 상상적인 건 당연히 아니죠.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엉터리 화폐 이론 이야기하는데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또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다시 한번 화폐가 이런 관념적인 계산화폐로서 기능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격이라는 건 실제의 화폐 재료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상품이 화폐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 화폐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 얼마인가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톤의 쇠를 금으로 표현하든 은으로 표현하든 구리로 표현하든 이 금, 은, 구리가 전부 다 화폐 상품으로 사용된다고 했을 때 그 가격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금 가격, 은 가격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볼게요. 윤은정 씨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만약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품, 예컨대 금과 은이 동시에 가치 척도로 쓰인다면 모든 상품은 두 개의 다른 가치 표현, 즉 금 가격과 은 가격을 가지게 된다. 이 가격 표현들은 은 대 금의 가치 비율, 예컨대 1대 15, 이 불변인 한 아무 일 없이 양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치 비율이 변동할 때마다 상품의 금 가격과 은 가격 사이의 비율은 뒤흔들리는데 이 사실은 이중의 가치 척도가 가치 척도의 기능과 모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어서 그 각주 4번을 마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이 법률상 화폐로 즉 가치 척도로 병존하는 경우 그것들을 동일한 물질로 여기려는 헛된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다. 만약 일정한 노동시간이 변함없이 일정한 비율로 은과 금에 대한 대상화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은과 금이 동일한 물질이며 가치가 적은 금속인 은은
금의 일정한 부분을 대표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3세의 시대로부터 조지 2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국 화폐의 역사는 금과 은의 법정 가치 비율과 금과 은의 현실의 가치 변동 사이의 충돌로 말미암은 끊임없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어떤 때는 금이, 어떤 때는 은이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 자기의 가치보다 당분간 낮게 평가된 금속은 유통에서 끌려 나와 녹여서 수출되었다. 그리하여 두 금속의 가치 비율은 다시 법률에 의해 변경되었으나 새로운 명목 비율은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현실적인 가치 비율과 충돌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박민지 씨가 마저 읽어주세요. 네. 우리 자신의 시대에는 인도와 중국의 은 수요 때문에 은에 비해 금의 가치가 매우 적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락하자 프랑스에서는 은이 수출되고 은이 금에 의해 유통해서 추방되는 것이 대규모로 일어났다. 1855년, 1856년, 1857년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금 수출에 대한 금 수입의 초과액은 4,158만 파운드 스털링입니다. 4,105 58만, 네. 58만 파운드에 달했지만 은 수입에 대한 은 수출의 초과액은 3,470만 4천. 네, 34만 70만 4천 3,470만. 네, 이었다. 네. 두 금속이 법률상 가치 척도로 되어 있고 따라서 법화이며 지불하는 측에서는 마음대로 은으로나 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가치가 등기하고 있는 금속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과대평가된 금속으로 자신의 가격을 계산하며 이 과대평가된 금속만이 사실상 가치 척도로 된다. 이 분야의 모든 역사적 경험은 간단히 말해 다음과 같다. 즉, 법률상 두 상품이 가치 척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그 중에 한 상품만이 가치 척도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일반적 등가물은 오직 하나의 상품에만 이제 부여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두 개의 가치 척도가 혼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진행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은하고 이제 금이 당대에 동시에 가치 척도로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은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과 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동일한 비율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공식적인 이제 비율보다 오르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금과 은의 교환 비율과 실질적인 이제 교환 비율, 실질적인 가치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왜? 그래서 사실 이런 이중의 가치 척도라는 게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과 이제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금 가격, 은 가격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오늘날에는 금이든 은이든 화폐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금 가격, 은 가격이 금의 가격, 은의 가격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골드 프라이스, 실버 프라이스입니다. 즉 금으로 표시한 가격, 은으로 표시한 가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쇠 1톤이 금 100g이고 동시에 은 1kg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금 100g이 쇠 1톤의 금 가격이고요. 은 1kg이 쇠 1톤의 은 가격입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인 금과 은 사이에 이제 가치 비율을 정해 놓는데 이게 이제 실제 가치하고 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각주 4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의 가치 척도를 사용했을 때 끊임없는 혼란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평가절하된 금속은 유통에서 끌려 나와서 녹여 수출된다라는 거야. 왜?
실제로 화폐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받는 금괴 또는 은괴 형태로 거래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이제 결론은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네. 가치가 등기하고 있는 금속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과대평가만 금속만이 평가된 금속만이 가치적도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두 상품이 가치적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하나의 상품만이 가치적도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공식적인 이제 그 법률상 규정이 낮게 평가되는 금속은 더 이상 화폐로 인정받지 않고 과대평가된 금속만이 가치적도로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게 흔히 우리가 듣게 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이제 말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은과 금의 교환 비율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금 1대 은 15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금의 가치가 예, 그 은의 가치보다 15배가 아니라 20배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식적인 교환 비율로서는 금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금은 더 이상 화폐로서 기능하지 않고 녹여서 다른 방식으로 거래가 되고 은만이 이제 화폐로서 남게 된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격언이라는 것에도 이 복권이제라는 게 화폐의 본연의 규정 그리고 화폐의 기능과 충돌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126쪽으로 가겠습니다. 박미숙 씨 부탁합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품들은 모두 A량의 상품 A는 X량의 금, 스몰 b량의 상품 B는 Y량의 금, 스몰 c량의 상품 C는 Z량의 금 등의 형태로 표시된다. 여기서 스몰 ABC는 빅 ABC라는 상품들의 일정한 양을 표시하며 XYZ는 금의 일정한 양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가치는 여러 가지 크기의 상상적인 금량으로, 즉 상품체는 종류와 모양이 여러 가지로 많지만 금량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양으로 전환되고 있다. 상품들의 가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금량으로 서로 비교되고 측정된다. 그리고 기술상의 이유로 어떤 고정된 금량을 가치들의 도량 단위로 삼을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 도량 단위 자체는 또다시 그 세부 단위로 분할됨으로써 도량 표준으로 발전한다. 금, 은, 구리는 그것들이 화폐로 되기 전에 벌써 이와 같은 도량 표준을 그것들의 금속 무게 속에 가지고 있다. 예컨대 도량 단위로 쓰이는 1파운드는 한편으로 다시 분할되어 온스로 되며 다른 한편으로 합해져서 젠트너 100파운드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금속 유통에서는 무게의 도량 표준에 적용했던 명칭들이 그대로 화폐 또는 가격의 도량 표준에도 적용되고 있다. 네, 좋습니다. 가격의 도량 표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상품들의 가치를 화폐 상품의 이제 금의 양으로 비교하고 측정할 때 일단 도량 단위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도량 표준을 국가가 확정을 하게 되는데 금속 화폐의 경우에는 대체로 금속의 무게를 재던 단위들이 화폐의 도량 표준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돈의 단위가 왜 하필 파운드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진 씨 부탁드립니다. 네. 가치의 척도와 가격의 도량 표준은 화폐의 전혀 다른 두 가지 기능이다. 화폐가 가치의 척도인 것은 화폐가 인간 노동의 사회적 화신이기 때문이고, 가격의 도량 표준인 것은 화폐가 고정된 금속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 척도로서 화폐는 다종다양한 상품의 가치를 가격, 즉 상상적인 금량으로 전환시키는 데 봉사하며, 가격의 도량 표준으로서 화폐는 이런 금량을 측정한다. 가치 척도는 상품들을 가치로서 측정한다. 이와는 반대로 가격의 도량 표준은 여러 가지 금량을 금의 단위량으로 측정하는 것이지, 금의 하나의 양의 가치를 금의 다른 양의 무게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의 도량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금의 일정한 무게가 도량 단위로 고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금 1온스 이퀄 1원은 이퀄 100잔. 이 경우 동일한 명칭의 양들이 측정되는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량의 고정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일정한 금량을 나타내는 도량 단위가 변하지 않을수록 가격의 도량 표준은 그 기능을 더 잘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금의 가치 척도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금 자체가 노동 생산물이며, 따라서 가치가 잠재적으로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가치 척도로서 화폐의 기능과 가격의 도량 표준을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가격의 도량 표준은 이제 국가가 화폐에다가 일정한 명칭을 이제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유래가 금속 무게를 재는 단위로부터 이제 왔다라는 걸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어쨌거나 이 가격의 도량 표준은 고정성이 중요하죠. 근데 가치 척도로서 금은 실제로 그 화폐 상품의 가치가 끊임없이 이제 변동하기 때문에 비로소 성립할 수가 있죠. 이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연 씨 부탁합니다. 네, 박지연 씨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읽어주세요. 자, 읽기 어려우신가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미리 씨 차례입니다. 자, 유미리 씨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금의 가치 변동은 가격의 도량 표준으로서의 금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금의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여러 가지 금량 사이의 가치 관계는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가령 금의 가치가 1000%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2온스의 금은 여전히 1온스의 금의 12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에서는 여러 가지 금량의 상호관계만이 문제로 된다. 다른 한편으로 1온스의 금이 그 가치의 증감에 따라 그 무게를 바꾸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에 온스를 세분한 각 부분의 무게도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은 그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가격에 고정된 도량 표준으로서 여전히 기능한다. 더욱이 금의 가치 변동은 금의 가치 척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금의 가치 변동은 모든 상품에 대해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상품들 가치의 상호관계에는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비록 이제는 상품들의 가치가 모두 이전보다 높거나 낮은 금 가격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화폐 상품의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가치 척도의 기능에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뭐 어렵지 않은 이야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유나라 씨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금의 가치 아니요, 변동은 여기요. 그 다음 문단입니다. 한 상품의 가치를 다른 한 상품의 사용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품들을 금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전제되고 있는 것은 일정량의 금을 일정한 시기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상품 가격의 변동 일반에 관해서는 제1장에서 말한 단순한 상대적 가치 표현의 법칙들이 적용된다. 상품 가격이 일반적으로 오르는 것은 화폐 가치가 불변이라면 상품 가치가 오르는 경우뿐이고 상품 가치가 불변이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뿐이다. 이와 반대로 상품 가격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것은 화폐 가치가 불변이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뿐이고 상품 가치가 불변이라면 화폐 가치가 오르는 경우뿐이다. 그러므로 화폐 가치의 상승은 반드시 상품 가격의 비례적 하락을 초래하고 또 화폐 가치의 하락은 반드시 상품 가격의 비례적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변동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뿐이다. 그런데 그 가치가 화폐의 가치와 같은 정도로 동시에 오르는 상품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한다. 상품 가치가 화폐 가치보다 더 완만하게 오르거나 더 급속하게 오르는 경우에는 그 상품 가격의 하락 또는 상승은 상품의 가치 변동과 화폐의 가치 변동 사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예, 좋습니다. 화폐 상품의 가치, 그리고 그 상품의 가치가 이제 변동하면 가격이 변동하게 되죠. 근데 그 법칙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상대적 가치 표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1장 3절에서 살펴봤던 아마포와 저고리 사이의 이제 교환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상대적 가치 형태 양적 규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포의 가치만 변할 경우, 저고리의 가치만 변할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변할 경우, 같은 비율로 변할 경우, 서로 다른 비율로 변할 경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왔어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가격의 변동과 그대로, 가격의 변동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것들을 이제 요약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이제 아까 봤던 1장 3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고리 자리에다가 화폐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화폐 상품 금만 집어넣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봤을 때 이런 거였죠. 자, 상품의 가치가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고리와의 교환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화폐 상품의 가치는 불변인데 상품의 가치가 변하면 어떻게 돼? 상품의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고 화폐 상품의 가치는 불변일 때 반대의 경우엔 반대로 된다라는 거야. 반대로 화폐 상품의 가치가 변하면 상품의 가치는 불변이고 이번에 이제 그 반대로 법칙이 적용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진즉에 살펴본 원리가 그대로 상품 가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세용 씨 가능하신가요? 네, 금속 무게의 화폐 명칭은 여기요. 이제는 가격 형태의 고찰로 되돌아가자. 금속 무게의 화폐 명칭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점차 그 원래의 무게 명칭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원인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발전 정도가 낮은 민족들에게 외국 화폐가 수입된 것. 예컨대 고대 로마에서는 금과 은의 주화는 처음에는 외국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이 외국 주화의 명칭은 국내의 무게 명칭과 달랐다. 2. 부의 발전에 따라 저급 금속은 고급 금속에 의해 가치 척도의 기능으로부터 쫓겨난다는 점. 구리는 은에 의해, 은은 금에 의해 쫓겨난다. 비록 시인의 연대기에서는 이 순서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컨대 파운드는 현실적인 은 1파운드의 무게를 표시하는 화폐 명칭이었다. 금이 가치 척도인 은을 몰아내게 되자 이 동일한 명칭은 금과 은의 가치 비율에 따라 대체로 15분의 1파운드의 금에 적용되었다.
이제는 화폐 명칭으로서 파운드와 금의 관습적인 무게 명칭으로서 파운드는 분리되어 버렸다. 3. 몇백 년에 걸친 군주들의 끊임없는 화폐 변조. 이로 말미암아 금주화는 원래 중량과는 전혀 관계없는 명칭만을 가지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속 무게의 이제 화폐 명칭이 원래의 무게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국 돈의 단위가 파운드 스털링인데 여러 이유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금화 1파운드 스털링이 이 실제의 금 1파운드를 전혀 대표하지 않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 괴리가 일어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어서 문지원 씨 가능하신가요? 문지원 씨 조금 어려우신 모양이네요. 그러면은 저 될 것 같아요. 예. 문지원 씨. 박지현 씨 지금 가능하세요? 네. 네, 읽어주세요. 그러면. 네. 네. 이런 역사적 과정으로 말미암아 화폐의 명칭이 그 무게 명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국민적 관습에 속하는 것으로 되었다. 화폐의 도량 표준은 한편으로 순수히 관습적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일반적 효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귀금속의 일정한 무게, 예컨대 1온스의 금은 공식적으로 더욱 작은 부분으로 분할되고 이 부분에 대해 파운드, 팔러 등과 같은 법정 세례명이 주어진다. 이 분할된 부분이 현실적인 화폐 단위로서 가능하는데 그것은 이번에는 또 다른 실링, 페니 등과 같은 법정 세례명을 가지는 다른 일정한 부분으로 세분된다. 그런데도 금속의 일정한 무게가 금속 화폐의 도량 표준으로 되는 것은 여전히 전과 같다. 달라진 것은 화폐의 분할 방식과 명칭뿐이다. 그리하여 가격, 즉 상품의 가치가 관념적으로 전환되어 있는 분량은 이제 금의 도량 표준의 화폐 명칭 또는 법률상 유효한 계산 명칭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1리터의 밀이 1온스의 금과 그 가치가 같다고 말하는 대신에 그것이 3파운드 17실링 12분의 1 펜스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상품들은 자기들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자기들의 화폐 명칭으로 표현하며 그리고 화폐는 어떤 물건을 가치로 따라서 화폐 형태로 구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계산화폐로 기능한다. 예, 그 가격 형태에서 그 법정 그 도량 표준의 명칭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가격이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국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1971년 이전에 이제 영국 화폐 단위는 되게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실링, 펜스, 세 개의 이제 단위가 있었는데 이것도 십진법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1파운드가 20실링이었고 1실링이 12펜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쓰는 대로 3파운드 17실링 10과 2분의 1펜스는 깝깝하죠. 이거 다 산수하려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본론에서 그 예로 들고 있는 화폐 단위가 이제 영국 화폐 단위, 1971 이전의 화폐 단위라서 조금 이제 지저분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텍스트에서는 이걸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제 원화로 그 알기 쉽게 조금 바꿔 놓은 상태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가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영국 돈에서 이제 실링이 없어지고 1파운드는 100펜스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죠. 네, 뭐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변화가 최근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영국의 이제 그 나름 그 유명한 이제 그 소설가 중에 서머셋 모험이라는 분이 있죠. 근데 이분의 이제 그 소설 중에 달과 육펜스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달하고 육펜스가 상징하고 있는 게 있죠. 달은 나름 이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이상이라는 거고, 육펜스는 그 대단히 이제 누추한 현실을 상징을 하는 건데 왜 하필 육펜스냐라고 했을 때
예, 이때 1971년 이전 단위의 이제 화폐 단위에 따르면은 1실링이 12펜스잖아요. 그리고 6펜스는 반실링짜리입니다. 정말로 이제 푼돈이라는 의미로 6펜스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전혀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중요하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화폐로 사용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유진 씨 부탁합니다. 네, 물건의 명칭은 그 물건의 성질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파운드, 달러, 프랑, 두카트 따위의 화폐 명칭에는 가치관계의 흔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신비한 명칭에 어떤 숨은 의미를 줌으로써 일어나는 혼란은 이 화폐 명칭이 상품 가치를 표현함과 동시에 일정한 금속 무게, 즉 화폐의 도량 표준으로 기능하는 금속 무게까지도 표현하게 됨으로써 더욱 심하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 가치가 상품 세계의 잡다한 물체들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는 이런 무표정한 물질적 형태뿐 아니라 순수히 사회적 형태를 띠는 것은 필연적이다. 예, 좋습니다. 관련해서 각주 12번을 읽어주세요. 예, 가격의 도량 표준인 금은 상품 가격과 동일한 계산 명칭으로 표현되므로 예컨대 1온스의 금은 1톤의 쇠와 마찬가지로 3파운드 17실링 10의 2분의 1펜스로 표현되므로 금의 이 계산 명칭은 금의 주조 가격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금은 마치 자기 자신의 재료로 평가되고 다른 모든 상품과는 달리 어떤 고정된 가격을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괴상한 관념이 생겼다. 사람들은 금의 일정한 무게를 계산 명칭으로 고정하는 것을 이 무게의 가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자, 가격의 도량 표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 화폐 상품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걸 이제 혼동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특정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마치 화폐의 가치를 국가가 임의로 부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가격의 도량 표준으로서의 기능과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을 혼동한 결과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화폐 상품의 가치는 그 화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2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옥승원 씨 부탁합니다. 가격은 상품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의 화폐 명칭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과 그 상품 가격의 명칭에 지나지 않는 화폐량이 등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동어 반복이다. 왜냐하면 한 상품의 상대적 가치 표현은 두 상품의 등가 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 가치량의 지표로서의 가격은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 비율의 지표이긴 하지만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 비율의 지표, 즉 가격은 반드시 그 상품의 가치량의 지표로 되지는 않는다. 가령 동일한 양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1리터의 밀로 또 표현되고 2파운드, 약 2분의 1온스의 금으로도 표현된다고 하자. 2파운드는 밀 1리터의 가치량의 화폐적 표현, 즉 그 가격이다. 이제 만약 어떤 사정,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의 사정이 1리터의 밀을 3파운드로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1파운드로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면 1파운드와 3파운드는 이 밀의 가치량의 표현으로서는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된다. 그런데 그것들은 실제로 이 밀의 가격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첫째로 이 밀의 가치 형태, 즉 화폐 형태이며 둘째로 이 밀과 화폐의 교환 비율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생산 조건 또는 노동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 한 1리터의 밀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화 이전에나 이후에나 여전히 동일한 양의 사회적 노동 시간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밀 생산자의 의지나 다른 상품 소유자의 의지와도 관계가 없다. 예, 좋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한 상품의 가격이라는 건 가치 화폐 명칭이죠. 가치를 화폐 일정량으로 표현한 건데 문제는 이 가격이 그 상품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과 가치량이 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예. 이게 이제 그 노동가치 이론과 관련해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그 앞서 우리가 그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에 그 상품 가격의 변동에 관한 법칙이 이미 1장 3절에서 나와 있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가치량의 상대적 표현이라는 게 가치량의 현실적 변동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가격이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자,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한다고 해서 그 상품의 이제 가치가 변화했다라는 이런 그 것들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막스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네, 그 가치가 가격으로 표현되었을 때 가격이 가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노동가치 이론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죠.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환가치 가격을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가격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주제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입문 시간에 좀 그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근데 노동가치 이론과 관련한 대단히 초보적이면서도 심각한 오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노동가치 이론은 노동이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아니었어요.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라는 이론이었고 두 번째가 이런 오해다라는 거죠. 어떤 상품의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고 이제 주장한다는 이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단 한 상품의 가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된다? 그 상품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서 결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그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비율, 가격으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더하면 개별 상품의 가격이라는 게 노동시간에서 결정되는 가치에서 결정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우리가 익숙한 주류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의 사고방식은 가치하고 가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격이 곧 가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막스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윤은정 씨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상품의 가치량은 사회적 노동시간과 어떤 필연적인 관계, 그 상품의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 내재한다를 가진다. 가치량이 가격으로 전환되는 것과 더불어 이 필연적인 관계는 한 상품과 그것의 외부에 존재하는 화폐 상품 사이의 교환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교환 비율은 그 상품의 가치량을 표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는 그 상품이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화폐량과 교환될 수 있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과 가치량 사이의 양적 불일치의 가능성, 즉 가격이 가치량과 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격 형태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은 결코 가격 형태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가격 형태를 법칙은 끊임없는 불규칙성 사이에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평균으로서 자신을 관찰할 뿐인 생산 양식에 적합한 것으로 만든다. 예, 좋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 개별 상품의 가치하고 가격이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는 막스 이전에 스미스하고 리카도도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였고 이들은 이 문제를 억지로 이걸 해소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주류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이 노동가치론을 거부 내지는 이제 폐기하는 방식으로 나갔죠. 근데 이제 막스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 형태의 결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괴리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법칙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관철된다? 끊임없는 불규칙성 사이에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평균으로서 관철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런 식의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는 불가피하면서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스미스나 리카도처럼 어거지로 해소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려고 한 게 이제 막스의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은 사실은 이제 자본론 전체에 걸쳐 있죠. 일단 1권 1편에서 이렇게 천명하지만 구체적인 이제 설명들은 자본론 3권에서 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 원리를 해명하는 과정이면서 또 동시에 이런 개별 상품 수준에서의 괴리가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해소된다는 것도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막스의 접근 방식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입문 시간에 제가 시간을 들여서 했던 내용이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나 안 접하신 분들은 그래서 꼭 요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가지고. 대단히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막스는 지금 자본론 3권까지의 초고를 다 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권을 출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빵빵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권 1편 읽는 상황에서 아직 답을 모르죠. 근데 일단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스는 가격과 가치량이 반드시 일치한다 또는 일치한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1권 1편 수준에서도. 근데 이걸 이제 제대로 읽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면서 막스의 경제 이론이 현실의 가격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되도 않게 이제 그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미 여기서부터 막스가 먼저 답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지 씨 차례입니다. 그러나 가격 형태는 가치량과 가격 사이, 다시 말해 가치량과 이것의 화폐적 표현 사이의 양적 불일치의 가능성을 허용할 뿐 아니라 하나의 질적 모순, 화폐는 상품의 가치 형태에 지나지 않지만 가격이 전혀 가치를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모순을 가지고도 있다. 그 자체로서는 상품이 아닌 것, 예컨대 양심이나 명예 등이 그 소유자에 의해 판매용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그 가격을 통해 상품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물건은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가격은 수학상의 어떤 양, 허수와 같이 상상적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상적인 가격 형태, 예컨대 미개간지, 거기에는 인간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는다. 의 가격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현실의 가치관계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 예, 좋습니다. 자, 가치량과 가격이 양적으로 불일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를 전혀 갖지 않은 것도 가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뭐 양심이나 명예도 돈에 팔릴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상상적인 가격 형태가 직간접적인 현실의 가치관계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토지의 가격, 그중에서도 인간의 노동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미개간지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동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미개간지의 가치는 0이겠죠. 근데 가격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자, 인문 수업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토지 소유자가 초과 이윤을 지대로 취득할 수 있고 그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토지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려면은 3권 6편까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자 지대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1권 1편 수준에서 이미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현실의 가치관계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자, 여기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이해는 자본론 기준으로는 이 3권 6편까지를 공부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인문 강의를 한 번쯤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안 들으신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 시간 시작할 때 이제 질문하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의 가격도 동일한 원리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박미숙 씨 부탁드립니다. 상대적 가치 형태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격은 일정량의 등기물, 예, 1온스의 금이 어떤 상품, 예시로 1톤의 새와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그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지, 거꾸로 쇠가 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것에 의해 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품이 실제로 교환 가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현물 형태를 벗어버리고 단순한 상상적인 금에서 현실적인 금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상품으로서는 이 형태 변화가 해겔의 개념에서 필연적으로부터 자유로 이행하는 것, 또는 가재가 자기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 또는 성 세인트 제롬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상품은 그 실제의 모습, 예컨대 쇠라는 모습과 나란히 자기의 가격 형태에서 관념적인 가치 모습 또는 상상적인 금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상품은 현실적으로 쇠인 동시에 현실적인 금일 수는 없다. 상품의 가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상적인 금을 상품에 등치하면 되지만, 상품이 그 소유자에게 일반적 등가물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금으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예, 좋습니다. 자, 어떤 상품의 가격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 상품의 가치를 화폐 일정량으로 표현하는 건데, 어떤 상품이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화폐로 일정량을 표현되고 있다고 해서 그 상품이 바로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라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실제로 교환 가치로 되려면 상상적인 금에서 현실적인 금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냥 가격을 가지고 시장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팔려서 화폐와 교환돼야 한다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겔 철학에서 필연에서 자유로 이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탈피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성직자가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차현욱 씨입니다. 부탁합니다. 만약 쇠의 소유자가 어떤 다른 상품의 소유자와 마주하여 그에게 쇠의 가격을 가리키면서 그것은 쇠가 이미 화폐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상대방은 천국에서 성 베드로가 자기 앞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단테에게 대답한 것처럼 대답할 것이다. 이 돈의 품질과 무게는 이미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말해보라. 그것이 내 주머니에 있는가 없는가? 가격 형태는 상품이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는 것과 이런 교환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금은 교환 과정에서 이미 화폐 상품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념적인 가치 척도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가치 척도 속에는 경하 179쪽의 역사적 참조가 숨어 있다. 네, 좋습니다. 자, 뭔 소리냐? 뭐 연장선인데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그 상품이 바로 화폐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이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뭐
단테의 신곡 이런 그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테가 이제 그 천국에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 앞에서 자기가 기독교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믿사오며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워가지고 그랬더니 베드로께서 단테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이 돈의 품질과 무게는 이미 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신경의 이제 내용 자체는 기리오 비추 진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그것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없는가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지금 기독교도인 척 믿사옵니다 했는데 실제로 네가 믿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입으로만 떠벌리고 있는 거냐 이렇게 추궁하는 대목이거든요.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야. 어떤 상품이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 그 상품이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가 화폐의 일정량으로 표현된다라는 거는 실제로 그 상품이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는 걸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념적인 가치 속대 속에는 경화가 숨어 있다. 이 경화라는 건 실제 화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치 척도로서의 화폐는 그 기능을 위해서는 실물로서의 화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거나 그것이 어쨌거나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제의 화폐로 교환될만 한다. 또는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 어떤 상품의 가격이 부여됐다는 것만으로는 그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1절이 끝났네요. 자, 다시 여기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개별 상품의 가치와 가격이 반드시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걸 이미 1권 1편 수준에서 막스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은 이 정도로 할 텐데 관련해서 우리 강의 게시판에 다음 카페에 질문이 올라온 걸 이제 하나 잠깐 확인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가격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질문이 올라왔는데 뭐 인문 수업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가격 결정은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걸 거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와 그다음에 가격 결정의 중심이 되는 게 생산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생산 가격에 대한 설명은 인문 강의를 이제 들으셔야 되고 4분은 1권에는 안 나옵니다. 4분은 3권 2편에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용어가 어떤 건지를 보고 다시 질문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의 취지를 보면은 우리 공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생산비를 가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경쟁에 의해서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건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가치와 가격 사이 일시적인 괴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평균으로서 이제 봤을 때 그 변동의 중심이 되는 게 가치, 그리고 3권 2편 수준에서는 이제 생산 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노동가치 이론이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목을 오늘 우리가 1권 1편 수준에서 이미 읽은 거예요. 가격과 가치량이 양쪽으로 불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걸 막스가 이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더 없으시면 다음 주에 3장 2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